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6월 1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와 비트코인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시황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앞으로의 전망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 이더리움이 장악한다라는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방코은행이 리플레 클라우드를 통한 금융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 부동산 회사가 비트코인으로 부동산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업비트에서 외국인 회원 수익의 22% 원천 징수를 적용한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미국의 CFTC 위원장 암호화폐 산업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원칙에 입각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전 부회장이 리브라가 달러 위상의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기정통부가 이 디지털 뉴딜에 이 8,23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라고 하고요. 지금 16일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블로커에서 지금 기술 보증 기금 전자약정에 블록체인 기반 문서 인증을 도입한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현황들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한 우려 그리고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도 발생한 것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5월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한 데 더해서 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무제한적인 유동성 공급 의지에 힘입어서 사흘 연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이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가 전장보다 2.04% 오른 26,289.98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1.9%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75% 각각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살짝 반등을 하면서 9,529달러 선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의견도 굉장히 분분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의 상승과 비트코인의 상승 굉장히 동조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 더블록 소속 애널리스트인 레리 서막은 이 2개월 만에 비트코인과 글로벌 주식 시장 간의 상관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난주 비트코인 가격이 6% 하락 후 시계추처럼 모든 것이 돌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약세, 비트코인 강세를 전망한 사람들에게는 이 혼란스러운 시기다라고 하면서 중단기적으로 더 많은 불확실성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인 코인데스크는 이 비트코인이 16일 글로벌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반등세를 이어가면서 심리적 저항선이 1만 달러 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루노의 아시아 총괄 비자이 IR는 이 비트코인이 1만 달러 저항선을 확실하게 넘어설 경우 보다 강력한 랠리로 이어져서 11,95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라고 했지만 반면에 이 하방향 주요 주지선은 이 8,500달러며 이 레벨이 무너지면 7,000달러대까지도 추가 후퇴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이니스트에 따르면 이 스티븐 로치 미국 예일대 교수의 이제 말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전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이었다고 합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2달러 약세 기조 속에 최대 수혜자로 부상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재정 적자 확대 그리고 정부 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낮은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정책 방향이 유지되면서 이 달러 약세
압력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등 기타 리스크 헤지 상품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지금 기술적 분석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선은 웨슬라드의 이제 분석입니다. 웨슬라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트렌드 라인을 이제 한 개를 그어 놓고 이 라인이 중요한 선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제 지지선 역할을 했던 부분이 이제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차트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이 차트를 보면 계속 이제 가격이 이 저항선을 맞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여기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두 번이나 지금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2,000달러 선 정도가 이제 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인 저항을 똑같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웨슬라들은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저항선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12,186달러 선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선은 이 9,495달러 선이 지지가 되고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만약 저항을 맞더라도 저항을 맞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만약 저항선을 다시 맞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세가 다시 한번 또 나올 가능성들도 있다라고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695달러 그리고 7,237달러 선 정도의 이제 지지선이 다시 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지금 현재 시점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의 차트인데요. 뭐 큰 흐름은 없습니다. 어제 이후로 반등이 나오고 살짝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제자리에서 살짝 움직이는 정도이고요. 뭐 큰 폭의 그 흐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이 이제 조금씩 모아지고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50선이 200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 데드크로스는 발생을 하진 않았어요.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그 데드크로스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봉상으로는 아직까지 밑에서 공고하게 50일 이동평균선이 일봉상으로 살짝 깨려고 하다가 다시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지지선을 지켜주는 흐름들이 이어져 나가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 이더리움이 장악한다 라는 기사인데요. 이더리움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나타내는 전망들이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워낙 올해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금년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지금 실제 비트코인은 세 번째 반감기를 겪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곧 이더리움 2.0으로 전환 과정을 거쳐서 이 작업 증명 합의 알고리즘에서 지분 증명 시스템으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변화를 통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과 다양한 사용 사례 측면에서 한층 탄탄한 입지를 다져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3Arrow 캐피털의 공동 창업자이자 파트너인 카일 데이비스 같은 경우는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에서 비롯된 시장들과 관련해 이 두 암호화폐 옵션이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시장에서도 주식과 외국한 옵션이 전체 선물 거래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거래 방식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래량이 적으면서도 낙관적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인 거래자들이 더 많은 옵션을 거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국의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스큐의 시장 데이터상에서 이더리움 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1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데이비스는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도 낙관적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 향후 6개월간 이더리움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스테이킹은
250억 달러의 자산 가치를 지닌 이더리움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큰 딜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이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과연 그 가격이 그만큼 반영이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코은행 리플렛 클라우드를 통한 금융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리플이 이 방코은행을 리플 기술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완전히 사용하는 최초의 은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리플렛 클라우드에서 이미 실행 중인 금융기관은 거의 이제 24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리플렛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이 은행 및 금융기관은 소유 비용은 줄어들고 혁신 속도와 그리고 출시 시간을 단축해서 이 비즈니스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리플렛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 금융기관 간 마찰을 줄이고 표준화하여 이 쉽고 유연한 새로운 기능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리플렛 거래량의 약 30%가 클라우드를 통해 전송하고 있고 올해 초 이후로 100%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터키 부동산 회사가 비트코인으로 이 부동산 최고 판매 기록을 세웠다라는 소식인데요. 터키의 주요 부동산 회사인 안탈리아 홈즈라는 곳이 현금 대신 비트코인 지불을 통해서 자사 부동산 중 하나에서 기록적인 판매를 마쳤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안탈리아 홈즈는 이 부동산 구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혁신적인 수단인 비트코인으로 판매 수단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회장은 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해서 무려 121만 달러의 기록적인 부동산 판매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장에 따르면 이 판매는 터키에서 비트코인이 만든 최고의 자산 판매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사업 방식이 변화됐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터키 부동산 회사인 이 회사는 이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부동산 구매를 지원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암호화폐와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부동산 업계에서 채택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비트에서 외국인 회원 수익의 22%를 원천 징수를 적용한다는 소식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외국인 회원의 암호화폐 출금에 원천 징수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6월 1일부터 외국인 회원이 원화 혹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출금을 요청할 경우에 거래에 따른 세금을 포함한 일부 자산이 제외된 금액 혹은 수량이 출금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업비트 회원을 대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고요. 업비트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에 근거해서 올해 11월 1일부터 업비트 내 거래를 통해 발생한 전체 이익에 대해서 22% 지방세를 포함해서 22%의 세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자의 암호화폐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어서 이 원천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업비트는 외국인 회원이 출금을 요청하면 원천 징수액을 고객 계정의 거래대기금으로 따로 분류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출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에게 이제 그 세금을 지금 매기고 있는 건데 뭐 국내 회원들도 곧 그 세금 정책이 이제 나오면 그 아마 세금이 발생을 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곧 올해에 그 세금 규정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잠시 또 나오면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CFTC 위원장
암호화폐 산업 구체적인 규정보다 원칙에 입각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했는데요. 히스타버트 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 정부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을 세부적인 규정이 아닌 원칙에 따라 다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인 규정보다는 일반적인 원칙에 입각한 금융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는데요. 원칙에 입각한 규제는 유연성과 혁신성을 촉진한다면서 동시에 규제 허점을 노린 행위를 억제시키고 규제 이행에 대한 체크리스트식 접근 방식도 피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버트 위원장은 정부가 각 사업마다 규제를 위한 규칙을 만들기보다는 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기업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울타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은 이 같은 규제 접근 방식이 특히 디지털 시장과 암호화폐 산업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칙에 따른 규제는 특히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등 이 핀테크 발전에 적합하고 미국이 이 분야를 선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과도하게 억압적인 규정 도입은 주요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전 부회장이 리브라가 달러 위상의 위협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잡스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 데이비드 월드 전 나스닥 부회장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코인인 리브라가 달러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 월드 전 부회장은 리브라를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25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의 이용자 기반을 고려했을 때 리브라가 미국 달러화의 글로벌 금융 지배력에 상당한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25억이면 실제적으로 중국 인구를 추월하는 인구잖아요. 그 몇 개국을 합친 인구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국가를 뛰어넘는 것이 되고, 만약에 이제 리브라의 스테이블코인이 발행이 되고 그게 유통이 된다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국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그 국민들을 가지는 국가와 같은 그런 그 플랫폼이 되는 거고, 이 월드 전 부회장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건데, 이 부회장의 말로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추진하려는 작업에 대해서 들었을 때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조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리브라가 외국 기관을 통해 발행된다는 것은 미국 정부가 리브라에 대한 통제력을 거의 가질 수 없다라는 의미라면서 페이스북은 막대한 규모를 바탕으로 새 통화 바스켓을 효과적으로 구축한다면 중앙은행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편 월드 전 부회장은 미국 정부가 달러의 우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내놨는데요. 그는 미국 정부의 디지털 달러 발행은 불가피하다 면서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 전 부회장은 이 IPO 규칙과 중소기업 IPO 시장 구축을 위해서 힘써온 IPO의 이 창도자로 불려주고 있는데요. 이 잡스법이라고 해서 이 점프 스타트업 아웃 비즈니스 스타트업 액트라는 이 법을 미국 이 잡스법이라는 것을 그 규제를 완화한 법을 이제 만든 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잡스법은 이제 미국 중소기업과 신생기업의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이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월드 전 부회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에도 이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전통적인 중개기관과 은행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산 토큰화를 통한 자유무역 촉진 그리고 전통 자산 가치 분배 등을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디지털 달러에 대한 그 제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과연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지,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뭔가 겉으로는 드러내지는 않고 있어요.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뭔가를 발행하겠다라는 언급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자, 그리고 과기정통부 이 디지털 뉴딜에 이 8,234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기기술정보통신부가 이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16일 오후 2시에 개최를 했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는 부분과 이제 오프라인 참석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선 설명회에서 나온 이 디지털 뉴딜 사업은 이 DNA라고 불리는 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와 그리고 디지털 포용 및 이 K-사이버 방역, 그리고 혁신 인재 양성,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과기전통부는 확보한 3차 추경 예산의 93%인 8,234억 원을 디지털 뉴딜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DNA 생태계 강화에 총 5,959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특히 3차 디지털 뉴딜 정책 전체 투자액의 절반이 넘는 이 4,255억 원을 인공지능에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분야에는 이 빅데이터 플랫폼 이와 연계된 센터 구축에 405억 원, 그리고 5G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 사업에 1,198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쪽은 그쪽이 될 것 같아요. 이 DNA 생태계 강화 쪽이 가장 투자금이 높고, 이 중에서도 인공지능 쪽에 특히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총 예산 중에 거의 절반이 지금 인공지능에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그만큼 이제 미래의 인공지능이 이제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금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앞으로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이고, 이 돈들이 제대로 쓰이길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블록코에서 이 기술 보증기금 전자약정에 블록체인 기반 문서 인증을 도입한다라는 소식인데요. 블록체인 기술 기업 블록코가 이 기술 보증기금의 이 전자약정서 발행에 블록체인 기반 문서 인증 기술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기술 보증기금의 전자약정서라는 부분들을 지금 하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서류상으로 종이로 도장 찍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제 전자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이제 전자약정이 더욱더 늘어날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쓰이는 기술이 조금 우리가 알아두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우선 기술 보증기금이 활용할 이 블록코의 문서 인증 시스템에는 블록체인 기반 시점 확인 방식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타임스탬프라는 게 있는데요. 이 타임스탬프는 이 특정한 시각을 나타내는 문자열로서 이 블록체인 상에서 이 타임스탬프는 이 전자문서가 특정한 시점에 존재했다는 이 존재 증명과 그 이후에 데이터가 변형되지 않았다는 이 내용 증명을 가진 일종의 전자도장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이 전자약정서는 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발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이 기술보증기금이 원본 약정서를 생성하고 타임스탬프 발급을 요청한다고 합니다. 요청에 따라서 이 타임스탬프 토큰과 그리고 트랜잭션이 생성되며 이 블록체인 상에 등록이 되는 건데요. 블록체인 등록 절차가 끝나면 약정의 내용이 문서통합 서버에 등록이 되고, 약정서 원본과 사본은 전자소거에 보관이 되고, 원본은 원본끼리, 사본은 사본끼리 분리 보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약정서의 진위 여부는 이 전자소거에 보관된 이 원본을 열람한 뒤에 타임스탬프 발급 기록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으로 검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타임스탬프라는 요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상에 등록되어서 위변조되지 않는 타임스탬프를 확인함으로써 문서가 진짜임을 증명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진위 여부를 이 타임스탬프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전자정부를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많이 사용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그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조달청 이런 곳에서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사기업에서도 많이 이런 기능들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들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 같고 앞으로도 더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분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